요즘 어르신들에게 장수의 비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그건 타고난 거 아니냐? 집안 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수만 명의 고령 환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약을 먹거나 남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장수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는 많지 않은데 이미 몸이 크게 무너진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연세가 상당한데도 혼자 생활을 잘 유지하시고 정신도 또렷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출생연도보다는 지금의 몸 상태, 그리고 그 몸 상태를 만들어온 습관과 인식에 더 가깝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그 과정은 이미 지금 몸의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는 나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 기능적 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지금 내 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태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지표들이 혈액검사 수치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행동과 능력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걷는 모습, 서 있는 방식, 물건을 잡는 힘, 몸을 움직이는 태도 같은 것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건강과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아직 큰 병이 없어 보이는 단계에서도 이미 다른 신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이 신호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분들은 몇 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미리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숫자부터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이런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장수와 직결되는 신호들은 오히려 병원 밖 일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가볍게 움직이는지, 평소에 걷는 속도가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작은 동작을 할 때 괜히 조심스러워졌는지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신호들이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한 가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다른 영역으로 퍼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어떤 한 가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 기본적인 기능들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게 될 장수의 징후들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후들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 위험과 직결된다는 연구들이 반복해서 확인한 지표들이고 임상 현장에서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해보고 앞으로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장수는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되고 있는 방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를 조금씩 좋은 쪽으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 징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게 바로 마음의 나이, 심리적 나이라고 하네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젊다, 늙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말투와 표정,
몸을 쓰는 방식이 전혀 다른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계신 반면, 어떤 분은 비슷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늙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안 되는 게 많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인식의 차이가 실제 몸 상태와 거의 그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면역 기능이 더 잘 유지되며 회복력도 좋은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늙었다고 규정하고 활동을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마음이 먼저 한계를 정해버리면 몸은 그 한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단순한 정신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리적인 변화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 반응을 다르게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몸 안에서는 같은 자극에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회복적으로, 후자는 방어와 위축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네요. 실제로 고령 환자분들 중에서 큰 수술이나 질병을 겪어도 회복이 빠른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다시 예전처럼 걷고 싶다. 손주랑 더 오래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회복이 더딘 분들은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더 좋아질 필요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이 차이가 치료 과정과 이후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심리적 나이는 행동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는 분들은 걷는 속도부터가 다르고 몸을 움직일 때도 불필요하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적고 일상 속에서 작은 도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근력 유지, 균형 능력, 인지 기능으로 이어지면서 장수의 기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늙었다고 인식하면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더 쉽게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 나이는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연세가 많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스스로를 어떤 상태로 정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 아직 배우고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은 생각보다 강력한 신호가 되어 몸 전체에 전달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몸은 아직 써도 된다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낙관적인 말을 일부러 하는 경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현재형으로 바라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이미 끝났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오늘 할 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서 면역력, 근력, 회복력이 함께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장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결국 심리적 나이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몸 전체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신을 몇 살로 느끼느냐가 앞으로 몸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수 징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이유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심리적 나이가 몸 전체의 출발점이라면 그 다음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장수의 징후는 몸의 유연성과 걷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몸이 뻣뻣해지는 것,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장수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호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와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먼저 유연성 이야기부터 해보면 단순히 몸이 굳었다는 느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허리를 숙였을 때 손이 발가락 근처까지 내려가는지,
양말을 신을 때 숨이 차지 않는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 동작이 자연스러운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모두 유연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건 근육 문제만이 아니라 혈관과 결합 조직이 함께 딱딱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야 하고, 그 부담이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몸을 숙였을 때 발끝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스트레칭을 못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탄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하루에 오래 스트레칭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은 따로 훈련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몸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느냐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걷는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히 다리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폐, 근육, 신경계가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보행 속도를 생존 속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정 속도 이하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순간의 걸음걸이를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과정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거나, 폐가 산소를 잘 공급하지 못하거나, 근육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는데도 그냥 조심해서 그렇다고만 넘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빠르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뛰듯이 걷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리듬 있게 이동하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장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면 몇 걸음 걷고 쉬어야 하거나 걸음이 자꾸 끊기고 방향 전환이 힘들어지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됩니다. 유연성과 보행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뻣뻣해질수록 보폭이 줄어들고, 보폭이 줄어들수록 속도가 느려지며, 속도가 느려질수록 활동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조금이라도 유지되면 걷는 동작이 편해지고, 걷는 게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심장과 폐, 근육이 함께 유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몸의 유연성과 걷는 속도는 지금 내 몸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숫자로 재는 검사보다 거울 앞에서 몸을 숙여보고 평소 걸음 속도를 한번 의식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몸은 거창한 운동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이 아직 살아있다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연성과 보행 속도가 몸의 기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장수의 신호는 균형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균형이 조금 불안해지는 걸 단순히 다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문제가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균형은 근육, 관절, 시력, 그리고 뇌와 신경계가 동시에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건 몸 전체의 조율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일상에서 균형 능력은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한 발로 잠깐 서 있을 수 있는지, 서서 바지를 입을 때 벽이나 의자에 꼭 손을 짚어야 하는지, 신발을 신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는지 같은 장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하던 동작인데 어느 순간부터 괜히 불안해지고 조심스러워졌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동작을 할 때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고 몸이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넘어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후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한 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그 이후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침상 생활이 길어지면서 근력과 면역력이 동시에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사망 원인 중에서 넘어짐과 그 후유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여러 통계에서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문제를 단순히 넘어짐 위험으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이라고 합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건 뇌와 신경계의 조율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의 위치를 감지하고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고 근육에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균형이 유지되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건 신경 전달 속도나 반응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저하는 다리 힘보다도 뇌 건강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완벽한 균형 감각을 가진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스스로 보정하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살짝 비틀거려도 바로 중심을 되찾고 방향을 바꿀 때도 큰 불안 없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균형이 크게 약해진 분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과하게 긴장하고 그 긴장이 오히려 더 큰 흔들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차이가 쌓이면서 생활 반경과 자신감에 큰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균형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혹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외출을 꺼리게 되고 집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심스러움이 오래 이어지면 근육과 신경을 쓸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서 실제로 더 쉽게 균형을 잃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균형 저하가 균형 저하를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균형 능력은 지금 내 몸이 앞으로 얼마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서고 방향을 바꾸고 일상 동작을 큰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뇌와 신경, 근육이 아직 함께 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수하는 몸은 완벽하게 강한 몸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균형을 아직 잃지 않은 몸에서 시작된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균형 능력 다음으로 장수를 가늠하는 마지막 신호가 바로 손힘, 흔히 말하는 악력입니다. 손힘 이야기를 하면 다들 팔 힘이나 손목 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손힘이 몸 전체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하네요. 병뚜껑을 열 수 있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몇 분이나 걸을 수 있는지, 수건을 꽉 짜는 동작이 예전처럼 자연스러운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들이 전신 근력과 심장, 폐 기능까지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악력은 단순한 근력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손힘이 약해질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올라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부위이고 뇌와의 연결도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힘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신경계, 근육, 심폐 기능이 아직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손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거운 걸 들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손을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손을 계속 쓰는 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힘이 빠르게 약해지는 분들은 생활이 점점 단순해지고 손을 쓸 기회 자체가 줄어들면서 악력이 더 빨리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힘 역시 다른 장수 징후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손힘이 약해지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게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걷는 속도를 늦추고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손힘이 유지되면 일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활동량이 유지되면서 심장과 폐 기능까지 함께 지켜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악력은 단독 지표라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유연성, 보행 속도, 균형 능력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5가지 징후를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모두 거창한 검사나 특별한 장비 없이 지금 당장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몸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지, 일상 동작에서 불안이 늘었는지, 손에 힘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는 운이나 집안 내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선택되고 있는 방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5가지를 따로따로 관리해서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젊게 유지되어야 몸을 쓰게 되고, 몸을 쓰면 유연성과 보행 속도가 유지되며 그 흐름 속에서 균형과 손힘까지 함께 지켜지게 됩니다. 이 중 하나만 놓치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리기 쉽고, 반대로 하나를 살리면 다른 영역들도 도미노처럼 따라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는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고, 오늘 조금 더 손을 쓰고, 오늘 스스로를 아직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이 작은 행동과 생각들이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 몸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이 5가지 신호를 한번 점검해보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살려나가는 것, 그게 장수를 선택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